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평사 1차 경제학 파이널 강의로서요 제6자 학파별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파별 얘기는 사실 앞에서 뭐 ADAS 곡선이라든가 ISLM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꼽는다 하면 효율임금 이론, 학파별 안정화 정책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학파별 비교 이렇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78페이지. 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잘 작동되는가 요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고전학파는 시장을 신뢰합니다. 시장을 신뢰해서 자,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건 이제 가격이 되게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케인즈 학파는 뭐야? 시장을 못 믿겠다.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야죠. 그래서 이게 큰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이것저것 역할을 많이 하는 거야. 자,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 박스 제일 위에 경기 변동 자연스러운 거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더 망가진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케인즈 학파는 아니다.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요거. 자,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는 공급을 중시여기죠. 공급 중시. 근데 케인즈 학파는 뭘 중시여겨? 수요를 중시여기지. 원래 이제 대공황의 상황이 유효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고전학파 통화주의 막 이렇게 새 고전학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가볍게 보시죠.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고전학파 내용 살짝 조금 더 볼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279페이지. 자, 실물 부분에서는 실질 GDP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정. 이게 이제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화폐 부분은 어떻게 돼? MV는 PY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교환 방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자율은 얘가 고정되는데 자금의 공급과 자금의 수요인 대부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고요. 여기서 결정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 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S가 수직이라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AS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되고, 자, 실업은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거야. 언제나 완전 고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고,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굳이 없죠. 자, AS 곡선과 같은 얘기죠. 필립스 커브도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화폐 수량설, 화폐의 중립성. 이게 이제 고전적 이분성 같은 말이죠.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실무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밑에 고전적 이분성과 화폐 중립성 있는데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명목 변수, 뭐 실질 변수 넘어가시고 케인즈 학파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되겠고, 거기 뭐 ISLM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순수한 케인즈에서 거기 보시면 케인즈 학파는 우리 유동성 함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함정. 여러분, 유동성 함정은 화폐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인데 이게 LM 곡선이 수평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LM 곡선이 수평이니까 Y가 있고
R이면 이렇게 수평인 상태의 LM 곡선. IS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왜요? 투자가 애니멀 스피릿이지 이 자리에 영향 잘 안 받습니다. 그 정도. 자, 실업가 인플레이션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걸로 하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고전학파가 너무 이제 앞뒤가 꽉 막혔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계승을 한 쪽이 통화주의 이렇게 되죠. 통화주의는 뭐냐면 뭐니 해도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니까 야, 통화량을 막 재량으로 하지 말고 준칙에 따른 걸 해라. K% 준칙을 강조하게 되면서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정책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적 기대 가설, 프리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응적 기대 가설을 통해서 자, 정부 정책이 단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으나 장기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효과가 뭐 왜요? 구축 효과 때문에 이렇게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뭐 그래서 필립스 커브나 AS 곡선 보면 단기에는 우상향 하는데 장기에는 수직. 자, 공급 중시 경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이 통화주의 학파가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요 283페이지가 보시면 세고전 학파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세고전 학파의 세자가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여기 세자에 이게 합리적 기대가 담겨 있고요. 합리적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가 여기 깔려 있어요. 미시적인 최적화의 원리.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고요. 기업은 이윤 극대화한다라는 거 그게 깔려 있어. 그래서 이 세케인 작파 여기 케인 작파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발전하게 되면서 세케인 작파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 세케인 작파로 발전하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 말하는 세자에도 똑같이 이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케인 작파는 여전히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고전학파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신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고전학파 이론에서요. 루카스 공급곡선 그거 하나 보시죠. 자, 세고전학파 그거 형태를 볼 때는 루카스 공급곡선 거기 보시면 루카스 공급곡선. 자, Y는요.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다가 거기 알파 이거 암기하셔야지. P-P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물가를 정확하게 예상하면 Y는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서 수직이 되고요. 그게 이제 뭘 가져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과소기대를 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물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알파는 0보다 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소기대가 되죠. 이러한 과소기대 상태가 되면은 자, 이쪽 부분이 플러스가 되니까 국민소득 수준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 어떻게 돼? 정확하게 예상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소득 수준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예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리적 기대를 하잖아. 세고전학파는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기대를 사용하게 되면 자, 여기서 예측된 예상된 정책은 아무 효과 없어요. 예상된 정책은 완전히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거기 보시면 정책 무력성 명제 단기에서조차 무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렇게 세고전학파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세케인작파도 또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야, 정부는 개입할 수 있어. 합리적 기대일지라도 미시적 최적화를 통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의 포인트는 가격 변수가 경직돼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84페이지에 실질임금 경직성과 명목임금 경직성, 재화가격 경직성, 이자율 경직성 그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이 경직적이다. 요거 하나 초점 맞추시죠. 잘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명목과 실질 변수는 경직적. 명목과 실질 변수는 실질임금, 명목임금 그건 잘 아실 거고. 자, 요거 설명할 때 하나는 효율임금입니다. 효율임금. 그러니까 임금을 너무 낮게 주면 일할 의사가 쿵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데 높은 임금, 고임금이라고 보시면 돼. 높은 임금을 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인싸, 아싸 모형이야. 내부자, 외부자 모형 이렇게. 인싸, 아싸. 그러니까 인싸에 들어가게 되면 높은 임금을 받는데 아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외쳐봤자 공허하지 않습니까? 노조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물론 노동자 전체를 끌고 가지만 극단적으로는 자기 그 안에 있는 노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묵적 계약 이론. 자, 기업도 위험 기피적이지만 근로자가 더 위험 기피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과급제로 하게 되면 좀 불안할 수 있어. 내가 성과가 안 좋으면 임금이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리스크 기피적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중첩임금과 장기임금 계약은 명목임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임금제도 거기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아니 왜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높은 임금을 계속 유지합니까? 이유 거기 오른쪽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몇 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거야. 맛있는 거를 많이 먹게 되니까 좀 후진국 같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 해당하는 걸 수 있는데 영양 상태가 개선돼서 이게 잘 먹어야 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그 태업을 방지합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안 하다가 잘렸어. 그럼 이렇게 좋은 회사를 취업하기 힘들 것 같으면 안 잘리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야. 요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덕적 해이가 방지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직을 방지합니다. 이직해봤자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없으니까 이직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가격 경직성, 뭐 이자율 경직성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286페이지에 시차 문제 있죠? 내부 시차, 외부 시차. 우리가 재정 정책은 외부 시차는 짧지만 내부 시차 길다라는 거 재정 정책으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나와 있어요. 외부 시차가 재정 정책이 짧다. 그 정도만 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테일러 준칙 하나 보도록 할게요.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교수가 만든 건데, 이제 연준이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까 낮출까 했는데 결과는 간단합니다. 거기 식을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밑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물가상승률 더해. 그러니까 명목이자율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리보내면 실질이자율을 2%로 만들겠다는 거지. 0.5 대신 2분의 1이라 쓸게. 이 식을 암기하지 마세요. 자, 파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면 경제가 과열되는 거야. 그리고 역시 2분의 1에다가 자, 여기는 목표로 하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라 할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과열시. 과열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가거나 이게 올라가거나, 오케이? 아니면 얘가 올라가는 거야.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보다 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라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게 되면 경제가 과열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OX 문제는 그냥 뭐 크게 풀어볼 건 없고요. 9번 정도 하나 볼까요? 9번 정도. 자, 효율임금 이론에서는 어떻게 돼? 실질임금과 근로의욕 간의 플러스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로의욕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임금이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면 사람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경직성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효율임금, 암묵적 계약 이론, 중첩임금 설정 모형. 중첩임금 설정 모형은 자, 임금을 책정할 때 기업이 임금 협상하는 기간이 다 다른 거야.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하고요. 요거는 좀 공부하신 분들만 보세요. 18번과 19번. 이게 난이도는 상상상이야. 상상상.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게 손실함수 해가지고 처음 출발하면서 뭐 회계사나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 회계사랑 그런 거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좀 공부되신 분들은 한번 해설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러니까 이게 로스라는 것은 이게 손실이야, 손실.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 거기 18번 문제 볼까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지. 어떻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 고통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그래서 요거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이게 다 미저리 인덱스라 해가지고 다 우리의 고통지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손실을 로스 펑션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한데 이걸 뭐 지금 여기서 마무리 시간에 설명드리긴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눈도장 찍으시고 아닌 분들은 넘어가세요. 아셨죠?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한 2, 3년, 3, 4년에 한 번씩은 출제됩니다. 오케이. 난이도 높은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 학파별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